이번 시간은 페이지 311페이지 수정공사의 제5절 바닥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부분. 바닥 부분의 마감은 여러 가지 마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조 마루늘을 까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이 이런 장판지나 모노리움 형태를 까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단지 서버실이나 방제실 같은 이런 이중 바닥 방식 형태, 프리 액세스 바닥 형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거기 보시면 마루늘 쪽매, 이 마루늘의 개념은 가구 아파트에 보통 80년도까지 많이 했던 형태가 바로 마루늘이었습니다. 이 마루늘을 보통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마루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제혀 쪽매 가지고 많이 시공을 했습니다. 이 제혀 쪽매. 제혀 쪽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목재를 갖다가 이런 형태로 해서 한 부분에 혀가 나오고 한 부분에 홈이 있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목재를 갖다가 길죠. 쭉 긴 것을 보통 다음에 이 목재늘을 이렇게 짜 맞춰 나가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홈에 혀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넣어서 공사했다고 해서 보통 제혀 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루늘을 공사해서 여기에다 수문 못치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못이 진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못이 솟아오르지 않는 것이 특징인 것이 바로 이 제혀 쪽매라고 칭합니다. 제혀 쪽매, 마루늘의 쪽매가 제혀 쪽매인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쪽매를 하면 진동이나 충격에도 제혀 쪽매 못이 솟아오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마루늘에 쓰고 있는 쪽매가 제혀 쪽매를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혀 쪽매 아니고는 딴혀 쪽매를 쓸 수가 있는데, 딴혀는 이 혀가 없습니다. 둘 다 홈이 있고요. 이렇게 홈이 있는 상태에서 둘 다 입만 벌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딴혀가 들어갔다 해서 딴혀 쪽매라고 합니다. 여기는 혀를 갖다가 이런 것은 딴혀 쪽매가 되고요. 딴혀 쪽매. 이것은 제혀 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마루늘은 대부분의 이 제혀 쪽매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요. 딴혀 쪽매도 사용하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제혀 쪽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단지 서버시라든지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들어옴으로써 이 단지 서버실이나 방제실의 경우는 방제실, 이 두 개의 실에 일반적으로 이 이중 바닥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바닥 방식은 보통 이 전선이나 이런 케이블 이런 것을 바닥에 속에 잡아놓고 언제든지 뜯어서 교환 교체를 쉽게 할 수 있는 바로 이 이중 바닥 방식, 보통 영어로 프리 액세스 바닥이라고 합니다. 프리 액세스 바닥.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한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제6절 반자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절의 반자. 반자는 천장을 가려된 구조를 보통 반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반자의 개념은 다라멘 반자, 이 달반자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물반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재물반자. 그러면 보통 달반자는
천정을 가려된 구조가 반자인데 이 반자하고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 반자는 바로 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정 콘크리트 그 마감이 보통 반자가 되는 것은 재물 반자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달 반자는 다람이기 때문에 보통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정하고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이 다라멘 반자가 달 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목재 반자 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목재 반자 틀 형태를 많이 쓰고요. 사무실은 경량 철골 반자 틀 형태로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자 틀은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형상으로 목재 반자 틀은 구성이 보통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슬래브다. 자 바닥판이 있을 때 구조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벽이 있겠죠. 이제 어떤 실의 벽이 존재할 건데 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가 반자 마감을 해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옛날에는 무엇인가 하면 합판 같은 석고보드나 건축판이 생성되기 이전에는 널을 가지고 반자를 만들었어요. 반자 널이고 지금은 이것을 건축판이 대용하고 있는 거죠. 건축판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럼 건축판에는 뭐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합판도 건축판이고 뭐 석고보드나 텍스류 같은 거 이런 텍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건축판입니다. 현재 그걸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반자를 이 반자너를 못 박아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자 틀을 필요로 하게 되겠죠. 각재가 그래서 이 목재를 갖다 이렇게 설치해 줍니다. 보통 45 x 45 정도의 각재를 450mm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자 틀이라고 하고요. 반자 틀이다. 반자너를 설치하기 위해서 틀을 짜주는 이것을 반자 틀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자 직각 방향으로 반자 틀을 받아주기 위해서 직각 방향으로 가는 부재를 우리가 반자 틀 바지라고 칭합니다. 반자 틀 바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달아매야 됩니다. 그래서 달아매는 대공을 보통 달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달대라고. 그래서 달대를 받아주기 위해서 여기에 목재를 설치, 볼트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철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달대 바지라고 칭합니다. 달대 바지. 반자틀 바지, 반자틀 이렇게 명칭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 천정하고 벽의 마무리를 상부로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 뭐 거실이든 침실이든 간에 여기 목재가 쭉 가게 됩니다. 이걸 반자 돌림대란 용어를 씁니다. 반자 돌림대. 자 그리고 옛날에 이 널 반자를 했을 때 널로 이렇게 하면 널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널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살대를 대어주면 살대 반자가 되는 거예요. 쫄대가 되는 살대라고 하는데 살대는 보통 반자 널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자 널의 이 처짐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부재입니다. 반자널의 처짐 방지 목적으로 되어주는 것이 바로 살대 개념이 됩니다. 살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목조 반자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그러면 보통 이것이 이제 경량철골 반자틀의 경우는, 그래서 이 경량철골 반자틀에서는 이 용어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조 반자틀은 이 개념이고요. 그러면 보통 사무실 같은 것은 경량철골 이 반자틀을 보통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대 바지 역할은 경량철골에서는 미리 콘크리트 안에다 삽입한 철물을 씁니다. 그래서 인서트, 삽입하다는 인서트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인서트. 인서트가 만약에 설치가 안 됐으면 익스펜션 볼트인 팽창 볼트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팽창 볼트. 달대는 달대 볼트 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요. 달대 볼트 됩니다. 반자틀 바지는 보통 C형 찬넬이라고 합니다. 디귿 찬넬이라고도 하고요. 그 형하고 반자틀의 역할을 하는 것은 경량철골에서는 M바가 그 역할을 합니다. M바가. 그리고 반자늘은 이거 현재 스코보드 이런 텍스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 좀 하고 있고요. 건축판 가지고. 그리고 반자 돌림대에 해당되는 요소가 보통 몰딩이라 조인트 이런 마무리하는 것을 몰딩인데 알루미늄 몰딩 AL 월 벽에 대한 몰딩이라 해서 월 몰딩이라고 합니다. 몰딩이 마무리하는 것을 보통 몰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상 간략히 알아두시고 특히 인서트가 바로 이 반자틀을 매달기 위해서 미리 콘크리트 탓을 전에 삽입하는 철물이 인서트입니다. 이런 것이 반자와 연관성이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시면 반자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감 재료를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서 반자의 종류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보통 해반죽은 해반죽 가지고 바르면 해반죽 반자고, 그런데 이번에 널반자. 자, 널반자는 반자 널을 갖다 설치해 주면 널반자다. 널반자인데 널반지에서는 밑에서 이거 살 데 없이 못을 치바되면 치바지 널반자의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넘겨보시면 314페이지에 2번에 살대 반자, 바로 살대를 설치해 주면 살대 반자가 됩니다. 살대 반자 개념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물 반자는 이 반자 틀이 보통 한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격자 모양으로, 그래서 격자 모양의 틀을 짜서 만든 반자가 우물 반자입니다. 그래서 반자 틀을 이 우물정자 형태로 짰을 때, 그래서 격자 모양 나오면 그때는 우물 반자의 개념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물 반자 된다. 우물 반자 격자 모양.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구성 반자가 나오는데 청단 구성 반자라고도 합니다. 청단 구성 반자 이렇게도 칭하고요. 구성 반자 또는 청단 구성 반자 이렇게 칭합니다. 보통은 반자 높이가 일정한데 이 구성 반자는 여기가 바닥일 때 바닥입니다. 그래서 반자 높이가 달라진다는 거다. 지금 현재 여기가 반자일 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든지 이렇게 반자 높이가 달라지는 형태다. 이 높이가 이렇게. 그래서 층을 둔다는 거죠. 청단 구성 반자. 또는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자 높이가 달라지는 형태, 이것을 구성 반자 또는 청단 구성 반자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천장을 장식 겸 음향 효과도 하고 간접 조명 형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간접 조명 형태는 어떤 형태로 간접 조명을 하는가 하면 대표적인 예를 들어 드리면 이렇게 보통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정 부분을 좀 높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통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간접 조명 형태 가능한가 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명을 여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조명 부분을 여기 천장 속 이 부분에 설치해서 천장 구조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사시켜서 조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접적. 그래서 조명의 불빛을 직접 보도록 하지 않고 천정에 반사시켜서 조명하는 거, 이런 것을 간접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은하게 조명이 이루어지겠죠. 이것을 보통 그래서 조명 형태를 찾는 것이 바로 구성반자. 반자의 높이를 다르게 해서 장식 겸 음향 효과도 둘 수 있지만 이런 간접 조명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구성반자 또는 청단 구성반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이 바로 경량철골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놓은 겁니다. 그래서 텍스를 뗐을 때 제일 밑에 있는 게 M바고 그 위에 C형 찬넬이 가는 형태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간략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315페이지 보시면 제7절에 계단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단은 보통 상하 수직 통로죠. 계단의 개념은. 계단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단이 있을 겁니다. 그 건물의 주통로로 사용되는 주계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방화 개념상 이제 설계되는 보통 이 화재가 났을 때 이 화재 열이 계단으로 못 가게 처리해 주는 계단은 피난 계단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 피난 계단은 화재가 났을 때 이 불만 아니라 열만이 아니라 보통 저거까지 연기까지 못 가도록 차단해 주는 것이 바로 특별 피난 계단의 개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계단은 보통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상하를 이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 단높이가 있을 거고 단너비가 있을 겁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들 계단에서는 안전을 위해서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단높이는 최대한 낮게 하고 단너비를 넓게 해서 안전을 보통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계단이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이 중앙 부분에 계단 참을 두죠. 여기가 층이고 여기에도 이제 층이 되죠. 이 중간 부분에 보통 계단 참 부분을 보통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이제 휴식이라든지 어떤 공간을 두게 되는데 계단 참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단높이가 있고 단너비가 있을 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게 목조 계단을 우리가 할 때 목재로 이렇게 계단을 하게 되면 이 단너비 부분 이제 우리가 디디는 디딤판이 있을 거고 이렇게 목재로 마감이 됐을 때 디디는 이런 디딤판의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직접 이렇게 발로 닿게 해서 디디는 디딤판 개념이 있고요. 디딤판이 있고 디딤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제 수직 부분에 목재도 설치하겠죠. 이번에 홈을 만들어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간략히만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단너비에 이제 목재가 가겠죠. 그래서 보통 단높이에 대한 이 목재를 보통 칠판이라고 하고요. 칠판이고 디딤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칠판과 디딤판. 그리고 보통 여기에 이제 목재 기둥을 갖다가 이렇게 난간을 갖다 설치하게 해서
여기에 크게 목재를 두게 되는데 이것을 보통 엄지기둥이라고 하고요. 엄지기둥. 그럼 이때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오르내리 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 난간 손서침, 이 손서침을 우리가 난간 투급이라고 합니다. 이 손서침을 난간 투급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난간 투급.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중앙 부분에 이렇게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적을 두게 되는데 이것을 난간동자라고 칭합니다. 난간동자.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이 난간동자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촘촘하게 설계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난간동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스님도 이제 나이가 어린 스님을 동자스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난간동자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난간투급, 두급이라고 하고 엄지기둥, 계단참, 디딤판, 칠판 이런 것들이 바로 저거와 관련된 계단과 관련된 용어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간략히 용어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디딤판, 칠판, 난간 두급, 엄지기둥, 계단참 이런 부분이 계단과 관련된 용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아파트의 경우는 어린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이 굉장히 좁게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오시면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분에 계단의 설치 기준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높이가 3m 넘는 계단에 높이 3m, 너비 1.2m 이상의 계단 참을 설계를 해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거죠. 일정한 높이가 되게 되면 높이 3m가 넘는 계단을 다이렉트로 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높이 3m가 넘게 되면 보통 계단 참을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휴식 공간을 우리가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고 이렇게 계단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참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꺾인 계단 형태를 많이 쓰고 있죠. 다이렉트로 쭉 가는 계단 형태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중앙에 이런 계단 참을 두라는 겁니다. 계단 참. 근데 이제 계단 참의 규격은 최소한 1.2m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짐을 운반하다가 실 공간 개념도 되고 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계단 참을 두는 것은 최소한 1.2m 이상의 계단 참을 확보해서 충분한 휴식 공간을 확보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형태도 있고 계단이 연속될 때는 이렇게 참을 두는 것도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계속 올라가는 계단 형태도 있죠.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거 참 주고 나서 다시 이렇게 계단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도 있을 수 있죠. 직선으로 쭉 가는 경우. 그럼 이런 식으로 계단을 두는 경우도 있긴 있죠. 참을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 탁 틀어서 딱 올라가 또 탁 틀었다 올라가 이걸 보통 꺾인 계단이라고 합니다. 꺾인 계단 일반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번에 높이 1m 넘는 계단 양옆에 난간을 우리가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염려가 있어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난간 설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난간을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비 3m 넘는 계단은 계단 중간에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해 주라. 자, 이 개념은 바로 이거죠. 계단이 굉장히 폭이 넓은 경우 있어요.
뭐 관람 집회 시설이나 이런 데 보시면 계단을 갖다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이 폭을 갖다가 넓습니다. 그럼 이 폭이 보통 3m가 넘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면으로 보게 설계를 하면, 그래서 이제 계단이 이 폭이 넓은 보통 큰 광장이나 이런 데나 뭐 국회의사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폭이 6m였다. 그러면 난간을 여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센터에도 난간을 중간에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난간을. 중간에 이제 구분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 뭐 서울역이라 큰 광장 같은 데 가보시면 중간 부분에 일정 그 설치해 주라는 것이 바로 그 3번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계단의 유효 너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유효 너비는 뭐 약간 뭐 틀리긴 틀립니다. 그 재료에 따라 보통 용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2.1m 이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316페이지에 보시면 계단과 계단 참의 너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계단과 계단 너비 참에 다루는데 이때 주의하실 것은 거기에서 보통 도롱계단에는 이제 단너비 측정에서는 그 규정이 약간 정확히 알아두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통 도롱계단 이런 경우에 계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롱계단을 할 때 단너비 측정을 어디서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도롱계단이 있을 겁니까? 그래서 도롱계단의 이제 단너비 측정 개념은 보통 좁은 쪽에서 일정 떨어진 거리를 기준 자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딱 붙어서 돌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서 돌죠. 그래서 여기에서 30cm 떨어진 위치, 이것이 단너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기 때문에 단너비 측정 개념은 자, 좁은 쪽에서 30cm 떨어진 위치, 이것이 도롱계단의 단너비 기준이 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 학교나 뭐 초등학교가 있고, 이원에 보시면 중고등학교, 그리고 일반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각 용도마다 단너비하고 단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일수록 좀 위험하죠. 그래서 단너비하고 높이가 틀려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의 차이점을 보시면 초등학생들이 위험하니까 단높이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의 경우는 자 16cm 이하가 되죠. 단높이가. 그런데 중고등학생은 18cm 이하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제 단너비 개념은 동일하죠. 단너비는 동일하게 26cm 이상인데, 그럼 보통 단너비하고 단높이가 틀려지면 경사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단너비의 경우는 26cm 이상으로 하는데 단높이가 초등학생 경우는 16cm 이하고 고등학생 경우는 18cm 이하가 되잖아요. 그래서 18cm 이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경사도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경사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린이일수록 우리가 위험성이 높으니까 단높이는 낮추고, 고등학생은 보통 중고등학생은 18cm가 됩니다. 특히 잘 모르시면 이걸로 알아두시면 된다. 초등학생 그래도 아직은 덜 그것 때문에 욕을 잘 안 하고, 중고등학생도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8cm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높이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간략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317페이지 보시면 뭐 문제 중에서 몇 가지만, 기출 및 적중 예상 문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거기 3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서로 관계가 없는 것에 관하죠.
그래서 칠판, 계단. 아까 계단과 관련돼서 칠판이란 용어가 있었습니다. 칠판. 단높이에 해당되는 목재를 우리가 칠판이라고 하고 디딤판이라고 했죠.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달대는 아까 반자에서 반자틀이나 이런 걸 매달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달대였죠. 근데 기둥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선은 보통 보통 벽하고 이 문틀의 마무리를 좋게 해서 덧대어주는 목재를 보통 문선이라 하죠. 그리고 살대는 우리가 반자틀을 천장하고 관계해서죠. 반자늘의 처짐을 방지되어 주는 게 살대였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그 코너비드와 가장 관계 깊은 거, 코너비드는 미장에서 벽이나 기둥의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우리가 철물을 보통 코너비드라고 하죠. 그래서 5번과 관련이 있고, 그러면 계단의 손잡이와 관련된 것은 바로 난간 투급이었습니다. 난간 투급이었고, 그 다음에 계단 디딤판과 관련돼서 우리가 끝부분에 저걸 설치할 수 있죠. 디딤판 끝부분에. 목재는 논설립을 갖다 목재 자체를 보통 이렇게 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다가 끝부분에다가 홈을 만들어 가지고 보통 처리해요. 여기에다가 홈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디딤판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논설립입니다. 미끄럼 방지를 목적으로 논설립을 설치한다는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과 관련된 것들은 뭐 저런 것들이 놓여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폼 타이라든지 폼 타이, 거푸집에 나중에 이런 척압에 의해서 벌어지거나 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폼 타이나 아니면 피복 두께 유지하기 위해서 되는 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거푸집과 관련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걸레바지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걸레바지하고 관련이 있죠. 걸레바지는 보통 바닥하고 벽이 만나는 부분에 설치한 거죠. 바닥이 있고, 자, 여기가 벽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어주는 거죠. 이 부분에 목재를 대어주는 겁니다. 바닥과 벽이 맞닿은 하부에. 그래서 바닥 청소지 벽면에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설계를 해주는 것, 이것을 걸레바지라고 하죠. 걸레바지였고, 이것이 걸레바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기둥 모서리가 바로 논설립과 연계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다음은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뭐 테라코타는 속이 빈 대형 점토 제품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난간벽이나 기둥의 머리 부분이 주두라 하죠. 그래서 주두 등의 장식에 사용되는 붙이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타일은 아니고 점토 소성 제품이죠. 자, 그리고 코펜하겐 리버는 오림목을 특수 형태로, 오림목이라는 것은 소각재라고 칭했습니다. 특수 형태에 다듬어서 벽에 붙여대서 음향 조절하는 것이 코펜하겐 리버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크레센트는 오르내리 창의 잠금 장치죠. 보통 오르내리 창이나 미석이 창이죠. 미석이 창이나 오르내리 창에 이 잠금 장치로 쓰는 것이 크레센트고요. 그 다음에 수정공사의 고마기는 보통 고마기는 외벽과 바로 저거 있죠. 외벽하고 지표면에 맞닿는 부분에 설치하는 건 고막이고, 바닥하고 벽이 맞닿는 데는 걸레바지의 개념이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살대 반자는 반자틀을 격자로 짜고 그 위에 늘을 덮은 반자, 이것은 우물 반자죠. 그래서 살대는 반자늘의 처짐을 방지해서 살대를 대어준 반자를 살대 반자라고 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바닥 마감판을 필요에 따라 드러내어 파이프나 전선 등에 설치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바닥이 프리 액세스 바닥이죠. 프리 액세스 바닥.
그래서 이중 바닥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데크 플레이트 바닥은 철골 구조에서 바닥판이죠. 그래서 이 골 모양의 강판 철판을 대고 바닥판을 공사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보통 철골 구조에서 철골 구조 바닥판에서 바닥판이죠. 철골 구조의 바닥판에 해당되면서 얘가 데크 플레이트는 급부집 역할을 하죠. 급부집 역할하는 바닥판 개념입니다. 그리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은 미리 공장에서 만드는 이 바닥판이죠. 프리캐스트. 네, 그래서 조립식 구조의 바닥판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바닥은 미리 압축 응력을 가해서 힘 응력을 증가시킨 콘크리트 바닥을 스트레스드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하고, ALC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바닥판을 ALC 바닥판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1번의 프리 액세스 바닥 이중 바닥 방식 형태를 기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도장 및 기타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